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의 넙치는 어부와 그의 아내라는 동화를 모티브로 4,000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유영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해온 화자는 임신한 아내 일제빌에게 넙치가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무려 임신 기간인 9달까지 이어지죠. 9째 달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화자가 만났던 11명의 여자 요리사들에 관한 것인데요. 그들과의 관계는 신석기 시대부터 찰기, 중세를 지나 바로크 시대와 절대 왕정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현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자와 여자 요리사들 사이에는 남성 편만 들었다는 죄목으로 여성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말하는 넙치가 존재합니다. 말하는 넙치가 남성에게 협력하는 동안 세계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모해가고 그로 인해 역사는 전쟁과 기아와 폭력으로 점철돼 갑니다. 그 과정에서 11명의 여성 요리사들은 격동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내며 식량난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넙치가 이야기하는 역사, 그 역사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급 고전, 오늘은 균터 그라스의 넙치라는 소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양의 작품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두 분 선생님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 독후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두꺼워서 힘들기는 했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제 주요 소재가 결국 이제 여자 요리사들이잖아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쭉 이제 여자 요리사들의 말하자면 이제 계보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색다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요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었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균터 그라스의 이제 원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 발트의 연안에 그 폴란드어로 하면 이제 그단스크라고 하고 또 이 독일어로 하면 이제 단치라는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부터 해서 뭐 고대, 중세 또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그 문명, 서양 문명에 대한 좀 문명사적인 또 이 고찰, 상당히 박식하면서도 비판적인 고찰을 하고 있어서 지적으로도 상당히 또 흥미로운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터 그라스 작품은 이 작품은 특히 좀 두껍고 그렇긴 한데 부분적으로 떼어서 읽으면 딱 맞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그리고 이제 요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 문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제목이 이제 넙치인 이유를 좀 알고 읽어야 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작품의 이제 모티브는 그림 형제 동화집에 나오는 어부와 그의 아내입니다. 그게 이제 어부가 넙치를 잡아왔는데 살려줬더니 아내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그 동화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화는 여자의 욕심입니다. 아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너무 많은 걸 원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어부의 아내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의 욕망, 여성의 어떤 마녀성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모든 문학에 다 그래 왔으니까 이런 점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니체가 그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수수께끼. 여성은 이제 수수께끼다. 얘기인데 특히 이제 누구한테 수수께끼냐면 이제 남자한테 이제 수수께끼다. 도대체 여성이 원하는 게 뭔지, 여성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여자는 계속 반복해서 그걸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남성에게 여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제 불가해한 그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소설에서 상당히 좀 비극적인 인물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도로테아죠. 성녀로 이제 추대된 도로테아인데 이 도로테아는 나이 많은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어떤 이제 성적인 욕구에 상당히 좀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다 이제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도로테아는 이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탈출구를 이제 종교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아주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이제 광적인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남편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도대체 저 사람이 이렇게 가정일 내팽개치고 종교에 이제 매달리게 이제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에 미친 여자로 이제 치부를 합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지역의 사제들이 우리 지역에도 성녀가 하나 있어야 된다. 성스러운 그 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테아를 또 강제로 성녀로 만들잖아요. 어떤 이 가둔 채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도로테아야말로 이 소설에서 보면 가부장제적인 억압, 이제 비극적으로 희생된 어떤 여성,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재미있는 게 이제 넙치를 잡았다 놔줬더니 그 넙치가 지혜를 발휘해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모계 사이를 가부장제 사이로 전환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해준다는 장면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넙치가 다시 잡힙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그래서 가부장제 사이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지혜를 말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모장에서 모계 사이에서 가부장 사이로 전환하고 다시 가부장 사이든 도전으로서의 여성성 가치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요리사라는 게 9달에 걸쳐서 9명의 요리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적 가치를 요리로 말하는 게 이 작품에 되게 중요한 상징성이 있더라고요. 이 점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이 소설의 이제 첫 번째 달에 보면은 결국 이제 요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불하고 그렇죠. 관련이 있을 텐데 그 불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불을 얻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신화적인 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신화에서 보면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불을 훔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 이제 늙은 늑대가 이 원초적인 불씨를 갖고 있는데 그 아우아가 이제 결국 그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그 늑대로부터 이제 이 불을 훔쳐온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을 훔쳐와서 바로 이제 그 불을 바탕으로 이제 그 요리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원래 이제 불을 갖고 있었던 존재는 이 산에 이게 늙은 늑대라는 그 존재였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그 불을 처음으로 이용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요리에 이용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담당했던 것이 원초적인 여신인 이제 아우아라고 하는데 근데 또 그게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은 요즘 하는 얘기로 하면은 젠더적인 어떤 또 차이가 나타나죠. 이 불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자들은 불을 요리를 이제 하는 용도로 쓰는데 남자들은 점차 이제 넙치의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 아우아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또는 이제 그 비가라든가 반기를 들고 결국 그 불을 무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것으로 이제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뭔가 불과 요리 그다음에 이제 전쟁 이것에 이제 좀 젠더적인 차이를 부여하고 있는 게 좀 이 소설의 또 재밌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여성이 불을 쓸 때는 살림의 문화고 남성이 불을 쓸 때는 죽임의 문화더라고요. 선생님 불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 베스티아 혹은 헤스티아라고 하죠. 라틴어는 베스티아고 그리스어로는 헤스티아인데 이 헤스티아는 화덕의 신이에요. 화덕의 신이고 우리 그 부엌신 정제신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생명의 연장이고 이런 종류의 이제 그 날것에서 익은 것을 전원할 때 사용되는 불에서 일정 정도 이제 이 사람이 늘고 인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불이 이제 특히 철기 시대쯤 오면 이게 이제
살상 무기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그 대량 그 살상이 시작되는 그 과정까지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로메테우스로 상징되는 불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불을 이용하는 기술의 발견, 그걸 통해서 이 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논의되는 것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부장사위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이 가부장사위로 전환시킨 게 넙치인데 넙치를 여성들이 잡아서 재판에 이제 겁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세상, 인류가 가부장제 사회가 됐고 여성들은 억압받았고 전쟁이 벌어졌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넙치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시 여성성의 사회를 열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건터그라스가 이른바 페미니즘에 되게 동의하는 것 같지만 후반부로 가면 또 하나의 이제 변주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과연 여성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작품이냐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페미니즘적이냐라고 이제 하는 것은 넙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또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소설에서 넙치는 헤겔의 이제 세계 정신의 패러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겔한테서 세계 정신은 역사를 이성과 문명의 발전으로 이끄는 어떤 동력이죠, 힘이고.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바로 이제 넙치가 인간을 이제 원초적인 신화의 공간에서 이끌어내서 인간에게 이제 문명을 가져다 주고 또 이성과 진보를 가져다 준 그 힘으로 이 넙치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넙치는 헤겔의 세계 정신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이 소설의 특히 이제 전반부하고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넙치는 여성들의 지배에 맞서서 남성들의 지배를 일관되게 옹호해온 가부장제주의자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시선은 헤겔의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원리가 아니었냐.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작가의 시선 한편으로 이제 페미니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이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넙치가 이제 개심을 하잖아요. 자기의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는 여성의 편을 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넙치가 하는 얘기가 근데 여성들이 지금까지 남성들의 지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 왔냐? 그러지 않았다. 또 뭐라고 하냐면 여성들도 역시 자기들끼리 지배하고 또 불화를 일으키고 또 반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작가는 남성과 여성 둘 중에 어느 한 편을 딱히 들지 않고 앞으로 이제 인류 문명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 그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게 아마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교수님은 이 넙치의 상징성을 뭘로 보시는지? 넙치는 이 작품에서 지식을 상징합니다. 이 머리씀, 인간의 머리씀을 상징하고 이 넙치라는 상징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넙치가 그 사람 입하고 똑같아요. 그 주둥이가 해서 입을 가진 그 지식의 모습이 넙치로 표현되어 있고 오래된 이성으로서 축적된 지성으로서 그 지식이 인간 문명에 우리 삶에 어떻게 동원되고 그 동원돼서 어떻게 폭력을 만들고 어떻게 이 못된 짓을 했는지 가부장 시절, 국가 시절 이 시절에는 그에 맞는 또 논리를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가면 이 시기에 가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구적 그 이성의 극대화 뭐 이런 부분의 역할에 대한 이제 검토 이 시기는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도르노니 이런 사람들 이후 근대 이성에 대한 비판 이후 지식에 대한 비판 이후 이것들이 이제 소설로 얘기되어진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터그라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그러나 새로 대두될 여성주의 시대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염려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이 신석기 시대 권력자였던 여성 아우아가 세계 유방을 가졌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신적 존재가 유방을 세 개를 가졌다고 설정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세 개의 유방을 갖고 있었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정말로 세 개였어. 물론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 모든 여자들은 유방이 다 세 개였어. 석기 시대에는 모든 여인이 아우아 아우아라고 불렸어. 셋으로부터 다수가 시작된 거야. 다양성, 일련의 순서, 연쇄, 신화가 시작되는 거야. 유방 셋은 많아. 아니 많아 보이고 또 보면 볼수록 더욱 많아 보여. 그것은 넘침을 의미하고 낭비를 알리는 것이며 영원히 포만감을 약속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비정상이야. 셋째 유방은 언제나 과잉이었어. 따지고 보면 심술궂은 자연이 부린 장난에 불과할 뿐이야. 맹장처럼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세계의 방은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주고 인간이 힘을 갖게 되자 제우스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 판도라를 이 인간에게 선물하죠. 그 판도라가 실은 항아리예요. 항아리는 이제 먹고 남는 것을 이렇게 이제 쌓아두고 저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축적을 하고 이 쌓이다 보니 힘이 쌓이죠. 이제 자본의 탄생과도 관련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3의 젖가슴으로 유방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 유방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 유방,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 여러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이제 저도 이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이제 초월과 이제 통일의 이제 상징입니다. 뭐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고, 철학에서는 이제 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통일시키고 초월하는 이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친밀한 관계, 사적인 관계를 이제 둘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엄마의 그 관계를 특히 이제 2라는 이제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꼭 2라는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꼭 평화로운 관계는 아니죠. 보면은 현실적으로도 뭐 형제라든가 이 자매라든가 남매는 아주 친밀한 관계지만 또 상당한 또 다툼, 갈등, 경쟁의 이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적인 친밀성을 넘어서는 어떤 이 공적인 관계, 이 집단성을 표현하는 관계가 사실 이제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이렇게 끼어들 때 그때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회 또는 국가 어떤 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아이와 엄마 사이의 양자 관계에 그 아버지, 그 법으로서의 아버지가 이제 끼어드는 것을 이제 3이라는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이제 사회, 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 균터 그라스의 아이디어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3이라는 것을 사실은 원초적인 공간에 이제 배치를 하죠. 이 신화적인 공간에 배치를 하고, 더욱이 3이라는 것을 하필이면 유방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지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3이라는 것은 잉여, 이 풍만함, 넘침의 이제 그 상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특히 어머니 신으로서 이제 아우아하고 이제 그 결부를 시키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넘치는 그 잉여로서의 이 세계의 유방은 또 비정상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의 유방이 달린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그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과도한 지배를 이제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유방을 가지고 모든 그 사람, 남자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다른 어떤 생각 또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엄두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화적이면서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것은 한편으로 풍요, 잉여, 어떤 결핍이 없는 세계를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 세계의 유방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요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 넙치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좀 각오하고 읽으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형식의 소설이 꼭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이렇게 썼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형식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아이가 나올 그 기간을 이제 49달로 설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이 첫째 딸, 둘째 딸, 그래서 이제 아홉째 딸까지 그것을 또 이제 동시에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배했던 어떤 여인들, 여자 요리사들을 각각의 이제 달에 배치해서 그걸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인류의 문명사이면서 여자 요리사들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중간에 끊임없이 이 세계사와 인류 문명에 대한 또 작가의 이제 고찰, 비판적인 고찰을 이제 섞어 넣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 아내와의 또 어떤 가족 간의 이제 일에 대한 또 단상들도 계속 넣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로서는 상당히 이게 좀 갈피를 잡기 힘들고 여기에서 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 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잘난 척하기는 가장 좋은 얘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 다만 이제 이런 종류의 특히 진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요리사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다는 것에 대한 행위, 그리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또 다른 측면인 살리는 불의 측면에서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양가적인 불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쭉 고찰해 간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터 그라스는 이 문명 예찬론자는 아닌데 어쨌든 비판적 문명론자 정도는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워낙 방대한 양의 책이라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한 줄 요약하고 5개 만점의 책갈피인데 몇 개를 드리느냐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줄 요약은 이것은 도전이다. 예, 이게 보통 소설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책갈피를 3개 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안 됐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제 따뜻한 진보적 비관주의자의 소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제 따뜻하다고 이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명 비판에 관한 아주 가혹하고 냉철한 시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문명을 보는 시선은 상당히 비판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문명에 대한 어떤 신뢰랄까 또 믿음이랄까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진 선생님 얘기를 이 따뜻한 그리고 비관주의 이게 마지막 문장에 있다고 봐요. 한 줄로 요약하면 불쌍한 지빌레는 돌아오고 있는 걸까? 지빌레가 시빌레, 그러니까 문명이란 얘기인데 라틴어로 불쌍한 지빌레는 돌아오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이 책은 특히 저 같은 서양 고전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난 척하기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균터 그라스가 도대체 뭘 읽고 뭘 먹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책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흔적이 남겨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소설이 재미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소설이 지적인 탐구를 자극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균터 그라스의 넙치는 바로 우리 문명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지적인 모험을 자극하는 작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급 고전 마치겠습니다.